안녕하십니까. 꼼짝마 보이스피싱 여러분과 함께 진행할 김강현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스피싱의 세상 많이 들으셨죠? 뭐 이거 다 뻔히 아는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알아보면은 저희들이 미리 대처해야 될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시 50+ ICT 전문 대표 강사입니다. 사진 강의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디지털 문예단에서 전문 강사 및 강의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 SNS 사진이라든지 영상, 뭐 3D 프린팅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협동조합 2+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와그락 소통연구소라는 곳에서 제가 교육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퇴직을 2017년도 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KB 손해보면 금융회사에서 33년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보이스피싱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거는 뭐 중식요리 봉사는 거의 10년 넘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아이들한테 150명 정도 됩니다. 그 친구들한테 중화요리를 같이 직접 만들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사진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에 가가지고 가족사진 찍어주기 봉사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제 경험을 좀 충분히 살려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와그락소통연구소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와그락소통연구소는 저희들이 디지털 미디어 세상 아니겠습니까? 디지털 미디어 세상에서 세대 소통, 사회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진, 영상, 금융,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디지털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당당하고 행복해지는 것을,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을 저희들의 비전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시죠. 한국에 거주하는 이모 씨.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딸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네, 받으십니까? 예. 잠시만요. 어? 그래. 뭐? 자녀의 이름까지 대며 자신들이 딸을 납치했다고 하는 한 남성. 그러면서 $60,000를 요구합니다. 자, 여러분 들으셨죠?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지금도 소름이 착 끼칩니다. 만약에 저런 일이 저한테 닥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이 영상을 보면은 내가 안 당했으니까는 나한테 이런 일이 뭐 저거 잘 대응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 모르겠지만은 실제 당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마치 자기 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사례를 많이 보고 알아둔다 그러면은 대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 과정을 마련했습니다. 자, 목차를 보겠습니다. 저희 크게는 피싱 사기와 스마트폰 분실, 스마트폰 분실도 많이 되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피싱입니다. 여러분 피싱하면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채널이 또 무슨 채널입니까? 낚시 채널입니다. 온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좋아하죠.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나라에도 보이스피싱이든 이런 피싱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피싱은 프라이빗 데이터, 개인정보와 낚시,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그 개인정보를 낚시를 해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사기 행위를 하는 겁니다. 정의로 말씀드리면 전기통신수단이죠.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특수 사기 범죄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피싱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많이 들으신 거죠?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이용해 가지고 상대방을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검찰이라든지 공권력에 있는 사람들을 사칭해가지고 돈을 빼내는 금융사기를 보이스피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심지어는 이런 거는 코미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을 소재로 한 코미디 프로도 있었습니다. 스미싱. 스미싱은 이게 뭘까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스미싱이라고 하는 것은 SMS와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사기 수법이라는 거죠. 이거는 언제 많이 발생되냐면 얼마 전에 저희들 추석이 있지 않았습니까? 추석 때, 명절 때 선물을 많이 배송할 때 이 스미싱이 빈발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 지금 택배가 가고 있습니다. 택배에 어디까지 왔는지 알아보시려면은 URL을 눌러주세요 라고 문자가 옵니다. 그러면 나한테 누가 택배를 보냈지? 라고 하면서 누르면은 그것은 실제로 택배회사에서 보낸 것이 아니른 이런 범죄 조직에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못 누르게 되면 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게 된다든지 아니면 내 그 계좌에서 돈을 나가게 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이런 것이 스미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문자 메시지 오는 것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잘 모르는 곳에서 문자 메시지가 왔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메신저 피싱입니다. 메신저 피싱은 뭐냐면은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마치 내가 아는 사람이 저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돈을 지금 급하게 됐으니까 돈 좀 보내달라 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게 메신저 피싱입니다. 저도 이거 받아봤습니다. 제 친구라고 하면서 야 갑자기 옵니다. 친구가 오랜만이다 그러면서 너 잘 지내냐? 그랬더니 웬일이야? 그랬더니 나 지금 갑자기 급해서 그런데 돈 좀 보내달라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많은 돈을 요구 안 합니다. 얼마 좀 20-30만 원 정도? 그 정도 보내달라고 그럽니다. 응? 그래? 갑자기 돈은 왜? 그랬더니 지금 밖에 나와가지고 뭐 카드가 어떻게 돼가지고 이거를 내가 하지를 못하고 있어. 좀 보내줘. 그런데 이 친구가 오랜만에 저한테 문자를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가 돈이 없는 친구 아니에요. 20만 원대 저한테 얘기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순간 딱 깨달았죠.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너 누구야? 그랬더니 바로 딱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메신저 피싱입니다. 이렇게 피싱에 대한 사기들은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진행을 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피싱은 사회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도 그 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피싱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입니다. 이게 2018년도 상황 데이터이긴 하지만은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16년도에는 11,38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8년도 상반기는 2만 명이 넘어갔죠. 2배가 이상 늘어났습니다. 금액도 지금 1,800억이나 됐습니다. 지금 2020년도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보이스피싱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2만 명입니다. 2만 명. 물론 이게 밝혀진 게 2만 명이니까는 또 밝혀지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엄청난 숫자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보이스피싱은 누가 많이 당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통상 생각하시기는 보이스피싱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굴 것 같으세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부모님들, 시골에 계신 우리 아버님, 어머니 이분들이 많이 당하시지 않을까?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또 진짜 그럴까요? 의외의 결과입니다. 기관사칭 보이스피싱 피해자 성별, 연령별로 봤을 때, 자, 보십시오. 누가 제일 많습니까? 20대. 그 중에서도 여자들입니다.
20대 여자. 20대 여자들이 오히려 굉장히 똑똑하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의외로 특히 여자 친구들은 많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 남자 숫자를 통계 보면은 60대로 갈수록 60대가 또 점점 늘어나긴 조금 더 다른 연령대보다는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도 이거 통계를 보면서 약간 의외다.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똑똑한 친구들이 왜 이런 걸 당할까? 라는 점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또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피싱 사기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냐면 뭐 여러 가지 그 종류가 있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들으셔봤을 텐데 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기관 사치입니다. 여기 무슨 금융감독원입니다. 아니면 검찰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도 사실은 검찰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 참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 마포에 오면은 주차하기 좀 편한 데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주차하기 편한 데가 서부지검입니다. 거기 가면은 주차가 무료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가끔 차를 대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오더니 모르는 전화인데 그래서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보세요? 그러더니 김강현 선생님이시죠? 아, 네. 그랬더니 여기 서부지검입니다. 서부지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저 지금 서부지검 앞인데요? 이렇게 했어요. 아, 그건 됐고요. 김강현 선생님이 얼마 전에 뭐 통장 관련된 통장 관련된 범죄가 있었는데 거기 김강현 선생님이 연루가 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통장을 누구한테 번호를 알려주거나 뭐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당황스러워가지고 이 검찰에서 검사가 전화 오니까는 갑자기 내가 갑자기 죄인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지? 내가 뭘 잘못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는 뭔가 조금 이상하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 진짜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너무 좀 바빠서 그런데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조금 이따가 전화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는지 아세요? 알았어.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이 친구도 자기가 보이스피싱이 발각됐다는 것을 아는 거죠. 저도 직접 당해봤습니다. 이런 거를 한번 당해보면은 이 다음번에 또 속을 확률은 낮아지겠죠. 그것도 다음번에 있는 게 심리적 압박.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당신 통장이 뭐 범죄에 이용이 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막 합니다. 그 다음에 조심하시려면 뭐냐면 이제 번호도 발신번호 지금 다 뜨지 않습니까? 이 발신번호조차도 얘들이 조작을 합니다. 마치 금융기관의 발신번호를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참 그러니까 발신번호까지 그러니 뭐 이거 알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이스피싱 하면은 대부분 생각하는 게 이제 약간은 이제 중국말 쓰지 않느냐 뭐 이렇게들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요즘에 안 그렇습니다. 아주 유창한 한국어를 씁니다. 그러면서 진짜 어떻게 보면 수사관처럼 경찰관처럼 은행 직원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못 알아듣습니다. 진짜 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활동은 중국에 가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가서 하느냐? 한국 사람들이 가서 한국 범죄 조직이 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창한 한국어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통장을 이체하라라고 하긴 하는데요. 또 이게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지금 당장 ATM기에 가셔가지고 은행에 가셔가지고 현금을 직접 인출하세요. 그리고 들고 나오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거는 거의 뭐 100%, 99.9% 아니 100%입니다. 100% 피싱 사기인 경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피싱 사기를 하려면은 통장 부자에 이체시켜라 뭐 이런 일들을 하게끔 되는데
그때 그 친구들한테 필요한 게 통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대포통장이라는 게 나옵니다. 대포통장. 그러니까 약간 처지가 어려운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서 아니 빌리든지 아니면 사기를 쳐서 그 사람의 통장을 개설하고 거기다가 돈을 입금시키게 하는 거죠. 그리고선 그 돈을 빼서 도망가는 그런 수법입니다. 그래서 이 대포통장. 그래서 실제로 이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돈을 뺏기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명의를 뺏겨가지고 대포통장에 이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본의 아니게 자기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다양한 그 특징이 있지만은 자,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모든 일에 정책이 있으면 대책이 있듯이 이런 사기가 있으면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또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싱 사기 유형입니다. 대출 사기입니다.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신다고요? 그렇죠. 고금리 대출을 쓰고 있는데 저금리 대출을 바꿔준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고마울 수가. 피해자 B씨는 은행 직원을 사칭한 저금리 대출 전화를 받게 되죠. 그래서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이건 뭐 고민할 것도 없죠. 바로 고금리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직원이 얘기해준 계좌번호로 이 기본 대출금 0원이 아니라 0억이 아니라 예를 들어 5억이던 몇 억을 입금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연락이 두절된 거죠. 왜 연락이 안 되지? 이렇게 은행에 또 연락해 봤더니 그런 사람도 없고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본인이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잘 이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큰 고민 없이 그냥 바로 그냥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대출 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진짜 금융회사가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확인하는 방법은 전화를 다시 해보신다든지 아니면은 그쪽 그 은행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 가서 거기서 안내 데스크에서 예를 들어 그쪽 전화를 걸어 가지고 그쪽에서 안내를 받아 가지고 그 사람을 찾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확실하겠죠. 그래서 대출하겠다는 건 아무나 저금리로 막 해주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메신저 피싱이죠. 아까 제가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삼촌 저 돈이 급해서 그러는데요. 이 조카가 별로 연락도 없는 친구예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메신저를 보냅니다. 삼촌, 그래, 누구야? 저 죄송한데 지금 급하게 이체를 해야 되는데요. 대신 좀 이체 좀 해줄 수 있으세요? 응?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그래. 거래처 돈 줘야 되는데 인터넷 베킹 비밀번호를 제가 잘못 넣어가지고요. OS가 초과됐어요. 이 자식 좀 조심하지 그랬어. 많이 급해? 아니 죄송해요. 대신 이체해 주시면 제가 2시간 뒤에 은행 가서 바로 보내드릴게요. 알았어. 얼마나 돼야 돼? 90만 원이요. 그래 알았다 야. 근데 지금 나 미팅 중이야. 조금 지금 안 되고 조금 이따 해줄게. 얼마나 걸려요? 그랬더니 어쨌든 간에 기다렸는데 우리 이 사람 미팅이라고 좀 늦게 주니까는 삼촌 저 급해요 막 그래요. 저 급해요 그러는 거야. 다시 또 문자가 왔죠. 그래가지고 야 미안하다 야 지금 어디로 보내면 돼? 라고 했더니 라고서 이분이 이제 의심이 들었던 거지.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 전화도 안 받던데? 그랬더니 지금 핸드폰이 고장나서요.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뭘로 보내고 있습니까? 카카오톡을 보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보내고 있는데 핸드폰이 고장났다는 말은 되지가 않는 소리죠. 근데 이런 경우도 속고선 돈 보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정신을 차리면은
이게 사기라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이분 케이스도 보면은 의심스러워가지고 직접 전화도 해보고 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 항상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메신저로 현금 요구받는 경우 어떻게 하신다고요? 전화 걸어서 꼭 확인을 하십시오. 또 정부기관 사칭이다. 어느 날 112 범죄 신고하는 데죠. 여기서 전화가 옵니다. 분명히 112에서 전화가 온 거죠. 직장인 A양 20대입니다. 아까 제일 많이 사기당한다는. 평소 다름없게 하루를 보내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번호 하나 둘. 이 뭐지? 별 의심 없이 전화를 받죠. 전화를 받는데 여기 얘기합니다. 여기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김광현입니다. A양 맞으시죠? 지금 A양 통장이 브라브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대포 통장 개설됐다고 걸려오죠. 대포 통장이 개설돼가지고 범죄에 이용했다고 불안감을 조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저도 아까 받아봤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목소리 들으면 진짜 같아요. 진짜 수사관 같아요. 이 수사관들이 좀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면 아마 보통 수사관 다 친절한데 이 사람이 딱딱하게 굴면은 이상하다 생각할 텐데 우리 모르겠습니다. 전 수사관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수사관님들이 보통 영화나 보고 드라마 보면 딱딱거리지 않습니까? 앞으로 수사관님들 친절하게 얘기해 주시면 이 보이스피싱이 조금 보이스피싱이 안 당하지 않을까요? 그냥 농담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그 처벌 피하기 위해서 범죄에 연루된 피해 금액을 안전하게 보내줄 테니 돈 보내요 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통상은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 라고 지금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진짜 전화를 받은 저런 상황이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저런 전화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잘 행동을 했겠죠, 당연히. 이 친구는 의심 없이 보내줍니다. 무려 이틀간에 걸쳐가지고 3개의 금융기관 5개 지점 방문하면서 정기예금, 보험 다 해제해가지고 사기범에 알려진 대포 통장에 1억! 20대 그 직장인이죠. 20대 직장인이 1억 모으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총 재산이겠죠. 총 재산을 그냥 날려버린 겁니다. 이런 굉장히 안타까운 케이스죠. 이건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 이런 일이 참. 그래도 이때는 사실은 은행에서 물어보긴 합니다. 목돈을 인출한다든지 아니면 적금을 해지한다든지 이럴 수 있게 꼭 물어보죠. 이거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러면서 뭐 계속 내비두시면 안 돼요 라고 은행에서 통상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면 얘네들이 또 뭐 내 돈 갖고서 영업을 또 하려고 예치를 시키려고 이렇게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금융기관에 있어 알겠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스피싱 금융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물어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알아듣지 본인이 잘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물어봅니다. 그 물어보기 매뉴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이 사람이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안절부절 못한다라고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때 어떤 시간을 지연시킨다든지 해가지고 이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렇게 일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친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친척이 사업자금 필요하다고 해서요 라고 그냥 보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젊은 20, 30대 상대로 해서 보이스피싱으로 거액을 갈취한 사기 사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분들한테도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또 취업 사기. 요즘에 취업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이럴 때 2억 써놓은 회사에서 합격 통보를 딱 받아요. 와, 얼마나 기쁘겠어요. 취업 사기 대포 통장입니다. 이것도 약간 여자 친구죠. 여자 젊은 친구 26세.
얼마 전에 이력서 넣었는데 회사에서 합격 연락. 와, 드디어 이 시국에 요즘 같은 거 얼마나 칠까 힘드니까 젊은 친구들 다들 그냥 뭐 멘붕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합격 통보를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근데 실제 선생님이 원래 합격한 건 아니었고요. 원래 합격한 사람이 갑자기 취소가 돼가지고 선생님이 급하게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바로 일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취직하는 친구 입장에서 취업 전선에 있고 직장을 구하는 친구는 내일이라도 당장 갑니다. 아니면 오늘 갈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면접도 없이 일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데, A씨, 바로 얘기합니다. 예스! 바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월급도 받아야 되는 건 월급 입금을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입력이 필요합니다. A씨, 계좌번호,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잠깐.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이럴 때. 물론 여러분들은 뭐 지금 새롭게 취직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취준생이었다. 여러분들 취준생 입장이고, 애타게 취직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화가 옵니다. 취직됐다고. 어서 오시라고. 번호 좀 알려달라. 이거 당하기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통장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러더니 개인정보가 다 넘어간 거죠. 이런 개인정보 넘긴 다음에 연락이 오지 않아 회사에 확인해 봤더니 회사는 그런 회사 없는데요. 그런 사람 없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 없는 게 아니라 번호 자체가 잘못된 번호라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는 이 친구 개인정보는 어떻게 됐느냐? 대포 통장으로 사용돼 가지고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거죠. 그제서야 본인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포 통장이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케이스가 앞에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된 친구한테 다시 전화해 가지고 당신 이게 지금 경찰서에서 연락 온 것 자체가 또 보이스피싱이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또 그나마 탁탁 털리는 거예요. 대포 통장 만들어서 범죄자 대 거기다가 또 돈도 날리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최악이죠. 최악의 케이스. 취업이 간절한 취준생들 마음 이용해서 보이스피싱 사기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통장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지 않습니다. 어느 회사든지 통장 번호라든지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전화 걸어가 알려달라는 회사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언제 하냐면은 취직이 돼가지고 취직돼서 취업 서로 쓸 때 계약서를 쓸 때 그때 물어보고 작성을 다 합니다. 그리고 또 비밀번호 안 물어봅니다. 회사에서 비밀번호 알아서 뭐 하려고요? 그 통장에 돈을 보내주는 건데 통장에 돈을 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밀번호 안 물어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젊은 친구들 뭐 회사 안 다녀본 친구들 모를 수도 있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참 다양한 취업 사기들 많죠. 아까 맨 처음에 봤던 자녀 납치 있습니다. 자녀 납치인데 이것도 자녀 납치인데 주변 사람들이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한 케이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분 초조하게 가죠. 열심히 쫓아가는 두 사람. 직원입니다. 보이스피싱이니까 가지 마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들 납치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정신없이 가는 겁니다. 남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내 아들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 라고 가는 거죠. 이 사람들 보십시오. 지금 안타까워서 막 그러죠. 우리 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우리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현금 인출기로 갑니다. 다행이었던 거는 이 친구들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해서 큰일 났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경찰을 뭐 빨리 출동을 하죠. 일을 원래 빨리 옵니다. 경찰들이 다 빨리 굉장히 왔습니다. 동료들은 말리는 건 들지 않습니다.
안 들리는 거죠. 애가 지금 우리 애가 잘못됐는데 뭐 들리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러십니까? 우리 애가 뭐 잘못됐다는 소리 들으면 아주 그냥 거의 정신이 나가죠.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경찰에 신고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다다다다다다다 달려가죠. 그러면서 이체를 하려는 순간 딱 잠깐 막은 거죠. 이거 보이스피싱 같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쪽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고서 한 경찰 다른 순찰차는 어디로 가냐? 그 아들의 학교로 갑니다. 가서 그 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죠. 이래서 사건은 다행히 무사히 종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전화 저도 저희 집은 저도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니었고 매형이 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똑같이 조카죠, 여자인데 매형한테 전화가 갑자기 와가지고 당신 딸 데리고 있어 라면서 잠깐 기다려봐 그러더니 여자 딸내미 목소리를 들려주는 겁니다. 막 울면서 아빠 막 이럽니다. 그리고 오래 안 들려줍니다. 잠깐 그리고 딱 끊습니다. 매형이 그러더라고. 야, 어쩌면 우리 그 딸내미랑 목소리가 똑같아. 진짜 깜빡 속을 뻔했어. 진짜 모든 부모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식의 무슨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깜짝 놀라죠. 전부 놀랄 겁니다.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고 또 어디 범죄 납치됐다 뭐 이렇게면 진짜 뭐 정신이 없을 겁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매형은 침착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대응을 해가지고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고 조용히 잘 해결이 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제가 아는 친구는 그 부인이 또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그 친구는 그 와이프가 돈을 보냈습니다. 돈을 얼마를 보냈냐면은 3천만 원인가 보냈는데 3천만 원 보냈다고 합니다. 3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1천만 원을 보냈다고 합니다. 속았죠. 그럼 다는 안 주고 저 1천만 원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1천만 원 보냈답니다. 근데 보이스피싱이었죠. 그랬더니 친구 와이프가 그러더랍니다. 집에 갔더니 여보 그래도 잘했잖아. 3천만 원 달라는데 1천만 원만 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답니다. 어쨌든 간에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 주변에서 실제로 다 일어난 일들입니다. 주변에 많이 있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 나중에 또 말씀드렸겠지만 이렇게 보이스피싱한 걸 알았을 때 대처를 또 잘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저 같은 경우 전화를 받았을 때 지금 바쁘니까는 나중에 전화해 주세요 라고 하고 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 했냐면 알았어 라고선 끊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제가 야 너 무슨 놈이야? 너 XX 놈이지? 이게 어디다 대고 확 그냥 너 가만 안 냅둘 거야 라고 확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친구가 나의 정보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일단 내 이름 알고 있죠? 내 전화번호 알고 있죠? 또 뭐를 알고 있을지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이 친구도 어떤 일을 또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점잖게 대하십니다. 암만 성질나고 화가 나도 뭐 욕하거나 쌈박질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뭐 우리 인터넷을 보게 되면 뭐 그런 예들이 나오지만은 그 잘 대응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점잖게 끊으십시오. 뭐 똥이 이렇게 얘기도 되나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합니까? 왜 그러냐면은 제2의 다른 또 해코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면 실제 사례입니다. 중국집에서 짜장면이 한 2, 30그릇 배달이 옵니다. 시키지도 않은 음식이 막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 주변에다가 음식점에다가 막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 번호로. 이놈들이, 보이스피싱 놈들이. 그 집에다가.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음식점 주인들은 뭐가 됩니까? 음식점 주인도 난감하게 되는 거고, 이 사람도 난감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문자 폭탄 보내가지고 스마트폰을 전혀 못 쓰게 하는.
뭐 이런 경우도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스피싱을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목소리인지 한번 실제 한번 들어볼까요?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거는 목소리입니다. 이 금융감독원에 가면은 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 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책도 나오기도 하고 실제 이런 사례들도 나옵니다. 11번이나 신고된 놈입니다. 신고된 범인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제 개인정보를 위조 신고증을 만들어가지고요. 농협하고 하나은행 거기 이제 직원들하고 결탁을 해서 불법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결제 계좌를 사용했어요. 일단 그 본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김영석이라는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자, 뭐 특히 김영석은 2015년까지 국민은행에서 여신관리 과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자, 되게 자신 있게 얘기하죠. 그 상대방이 좀 정신없게끔 만드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 목소리죠. 이게 뭐 이게 사기꾼 목소리인지 원래 사기꾼은 자기가 사기꾼인지를 모르게끔 하는 게 진짜 사기꾼이죠. 어느 관련이 있는 사람이냐고요? 관련이 있지 않으면 본인의 개인정보를 이렇게 사용하는 이게 윽박질려는 거죠. 아, 김정현 저랑 이름이 비슷하네요. 우리 형 이름입니다. 김정현. 세 번째. 이 사람이 거의 11번 정도 이상 계속 이렇게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신고가 된 사례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지금 이 목소리, 이런 목소리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때 봤을 때 그냥 뭐 평범한 전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통상 수사관들의 목소리처럼 느낍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잘 들으셔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 검찰이나 경찰이나 어디든 간에 그런 데서 전화가 오면 뭐 다 무섭죠. 난 잘못한 게 없어도 거기서 왔다 그러면 뭔 일이지? 라고 다들 걱정을 하는데 그때 조금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근데 여자도 있습니다. 여자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사람은 5차례 신고된 여성 전화금융 사기범입니다. 개발되어 범죄에 사용된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이 두 개의 성장 수납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규정상 동결 처리했습니다. 혹시 동결 처리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네, 현재 본인 회사분에 관한 것은 금융감독원에 사용되어 있는 본인 금융권과 본인이 알고 계시는 금융권이 일치한지에 대해서 연대할 때 조사 예정이고요. 이 부분은 본인 진술이 필요하십니다. 왜냐하면 본인께서 정상적으로 사용하시는 금융권 외에 본인이 모르는 통장이나 카드가 발견이 된다면요, 저희가 아직 검거하지 못한 문의겸 일당들이 추가적으로 사용하시는 불법 통장인들하고 바로 지급 정지를 시키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께서 이해는 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도 보죠. 제대로 알아들었나 하고서 물어보는 거죠. 본인 명의로 된 은행권이 있지 않으면 상호명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은행부터 물어봅니다. 본인 앞으로 하나은행 이러면서 하나하나 어느 은행과 거래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어떤 금융권을 사용하고 계시죠? 계좌 증명을 해주셔야만이 그렇죠. 계좌 증명 해달라고 그러죠. 이때 이러면서 슬슬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진술하신 계좌 자산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 크게 차이가 나신다면 그 계좌는 정상 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본인한테 피해 방지차 동결 처리를 위해 제출하는 겁니다. 이해는 하셨습니까? 자, 여기 지금 얘기 들으셨죠? 들으셨는데 뭐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쭉 들어보면 일단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일단은 위축되는 거죠. 사람이 위축되고선 진짜 뭐 내가 잘못했나 보다, 나도 몰랐는데 그렇게 됐나, 뭐 이렇게 그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약간 주눅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계속 질문을 던지고, 심지어는 이해했어요? 알아? 이거 알아? 다 알아들었지? 그러니까는 압박을 하는 거죠.
압박을 하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어느 통장 갖고 있어? 그럼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통장만 알려줘요. 그렇게 이렇게 잘못하다가 슬슬 불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안 당하셨다 하더라도 혹시 이런 사례를 알고 계시면은,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은 막상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도 이거 생각을 떠올리실 수 있고 좀 대처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러 가지 그 사례를 봤는데요. 그러면은 좋아, 어떻게 하면 되는데? 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근데 사실 저희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금융거래 정보 요구 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 달라고 하는데, 특히 통장번호, 비밀번호, 이거 절대로 어느 금융기관도 그렇게 안 합니다. 물론, 그 비밀번호를 찍어줘서 예를 들어가지고 그 보이스 뱅킹을 할 때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때는 나름대로의 어떤 상당한 절차를 거쳐서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전화를 건 거 은행에다가, 통상적으로는. 은행에서 전화 와서 비밀번호 알려달라? 그래 안 합니다. 통상 제가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금융거래 정보 요구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 지급기 아까 말씀드렸죠? 현금 지급기로 가라 그러면 무조건 100% 보이스피싱. 자녀 납치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100% 없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녀 납치됐다는 실제 사례가 그렇게 없습니다. 거의. 자녀 납치는 대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은 근데 자녀 납치 보이스피싱에 대비해서 이랬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누구한테 연락하면 되는지, 그럼 자녀가 이제 학교에 있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 번호라든지 친구 전화번호라든지 친한 친구 번호 이런 것들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 옆에서는 누가 다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본다든지 학교에 전화를 해본다든지 해가지고 그거를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 그 정도까지 그 정신이 있으시면 사실 안 당하시겠죠. 어쨌든 간에 이런 자녀 납치 보이스피싱이 많은 거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할 것인가, 지금 자녀가 지금 누구랑 친한가,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내 금융거래 정보 알고 있는 경우도 이제 그것도 의심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걸 또 피해당한 경우 지급정지 요청,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지급정지 요청 당연히 빨리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 경우 근데 대부분은 바로 얘네들이 빼나가기 때문에 조금 효율이 떨어지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금융거래 정보가 내가 유출됐다. 그러면 그거는 빨리 폐기를 해야 되겠죠. 은행에다 얘기해가지고 그 계좌를 죽여버린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인터넷 사이트의 비밀번호가 내가 노출됐다. 그럼 빨리 비밀번호 바꿔야 되고 이런 것들이죠. 이거 당연한 거였죠. 그 다음에 예금 통장 및 현금, 체크카드 양도 이거 하지 않으셔야 되겠죠. 부부간 양도는 하셔도 되겠죠. 부부간 양도는 하실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한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 발신 전화번호가 발신 전화번호입니다. 발신 전화번호는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럼 발신 번호만 갖고서도 체크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융회사 홈페이지, 그다음에 전자금융 사기 예방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발신 번호 같은 것들은 조금 이따 제가 외부를 설명을 드릴 텐데 발신 번호가 누가 보냈는지, 누가 전화를 하는 건지를 알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깔게 되면 이게 어디서 보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이게 보이스피싱이구나 아니면 어떤 광고 전화구나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하나 깔아 놓으시면은 이런 것들도 대피하실 수가 피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활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화번호는요, 모르는 번호는 절대로 받지 마십시오. 저는 모르는 번호 웬만하면 안 받습니다. 안 받는데, 물론 이제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 번호를 많이 등록을 해놓죠. 확실한 전화 등록을 해놓고, 근데 모르는 전화가 왔다? 그럼 안 받습니다. 그러면 진짜 나한테 필요한 전화면 그 사람이 전화하는 사람이 나한테 필요하다. 그러면 또 하겠죠. 2번 오면은 받습니다. 근데 한 번 와서 한 번 오고선 안 온다. 그러면 그거 괜찮은 겁니다. 전화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상대방이 전화해서 내가 필요하면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하겠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모르는 번호는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싱 사기 대처. 이거는
보통 이제 그 은행 거래할 때 이체를 지연 이체를 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딱 이체를 하면은 바로 즉시 이체가 되는 게 아니라 뭐 30분 뒤에 이체가 된다든지 뭐 1시간 뒤에 이체된다든지 뭐 이런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보통 인터넷 거래, 인터넷 뱅킹 하시다 보면 그렇게 제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서비스를 해 놓으시는 것도 좋죠. 그 다음에 입금 계좌를 지정해 놓습니다. 요즘에 그렇게 많이 한다. 주로 쓰는 계좌들을 지정해 놓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계좌에 대해서는 보낼 수 있는 송금액 자체를 줄여놓는 거죠. 줄여놓는 경우. 그렇게 하면은 모르는 계좌에다 돈을 보냈을 때 고액을 보내서 사기를 당하는 일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뭐 이사를 간다든지 이렇게 설정해 놨는데 뭐 이사를 가가지고 그 금액을 큰 돈을 보내야 될 경우에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미리 아는 거니까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인터넷 뱅킹에서는 단말기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집의 PC에서만 내가 거래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내 스마트폰에서만 된다든지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는 거죠. PC방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지정해 놓는 거 있고 해외 IP, 즉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보이스피싱은 뭐 바로 옆에 있는 나라에서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IP를 차단하는 것들도 뭐 하나의 방법이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금융감독원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개인정보 노출됐다라고 하면은 거기다 신고를 합니다. 등록을 해놓으면은 모든 나의 어떤 그 개인정보로 관련된 어떤 사이트에 가입을 한다든지 뭐 통장을 개설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지연시켜주고 본인 확인을 절차를 강화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근데 물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실제로 불편하신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금의 불편함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은 또 하셔야 되겠죠. 그 지급정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라고 하면은 맨 먼저 해야 될 게 은행에 가가지고 지급정지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제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지 돈을 안 빠져나가게, 내가 보낸 돈을 안 빠져나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통장을 동결시키면서 그 통장 예금주에 대해서의 이제 조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명의자 채권 소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금융감독원에 가서 명의자, 이게 은행에서 지급정지 되면은 은행에서 금융감독원에 명의자 채권 소멸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통장에 있어서의 그 어떤 그 거래를 못하게끔 확실하게 만들어 옵니다. 그런 다음에 2개월이 지나면은 그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예금주의 돈이 아니다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분명히 이제 보이스피싱이라든지 피해 신고가 된 경우에만 되겠죠. 그냥 아무 통장이나 그렇게 해주지는 않겠죠. 그래서 내가 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어떤 통장에 돈을 넣었다. 그래서 지급정지 시켰다. 그래서 명의자 채권 소멸을 개시를 시키게 되면은 이 통장은 2개월 동안은 이 돈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 명의자 예금주가 어떤 소명을 해가지고 이건 그런 게 아니다라고 소명을 하게 되면 예금주가 뭐 활동할 수 있겠지만 찾아갈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2개월이 지나면은 피해를 본 사람한테 그 피해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물론 그 돈이 남아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돈이 남아있지 않다 그러면은 참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들어가는 겁니다. 소송 들어가야 되고 좀 복잡하게 됩니다. 아까 그래서 이게 대부분 대포 통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포 통장 명의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소송을 하는데, 대포 통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포 통장을 만들어 준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약자들입니다. 그 돈이 없으신 분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보이스피싱을 안 당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급정지 피해신고 112, 피싱 사이트 118 이런 곳들이 있으면 한번 참고로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꼭 깔아놓으십시오. 그 전화 스팸 전화 차단입니다. 후스콜, 후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플레이 스토어 가셔가지고 후든 후스콜이든
뭐 하나를 설치를 하셔가지고 설치를 해놓으시면은 전화가 올 때마다 딱 뜹니다. 이 전화가 예를 들어가지고 금융기관에서 왔다 그러면 어디 금융기관이다, 어디 은행이다 이렇게 뜹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무슨 저희 광고 마케팅에 활용되는 전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마케팅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마케팅, 이 전화 마케팅 전화인데 내가 받기 싫어하는 전화인데라고 하면 체크를 해놓으면은 몇 명이 이거를 거부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도 뜹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죠. 그걸 보고서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후스콜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요 둘 중에 하나는 꼭 깔아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 갖고 전화하는데 훨씬 더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보이스피싱, 피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남은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분실, 요즘에 스마트폰 분실은 사실 잘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워낙 매일 손에 들고 다니시기 때문에 분실은 잘 안 하십니다. 옛날엔 분실 많이 하셨죠. 놔두고 갔는데 요즘엔 뭐 스마트폰 없이는 뭐 하루라도 못 살고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분실이 조금 적긴 적었는데 가끔가다 그래도 택시라든지 아니면 이런 놔두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라는 거를 하면은 분실 신고, 발신 정지, 위치 추정, 내 폰 찾기, 뭐 택시에 놓고 내린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분실 신고하는 거는 통신사마다 다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다가 전화하셔가지고 바로 분실됐다라는 것들. 요 번호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통신사 번호를 하나 알고 계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그냥 뭐 인터넷 조회해가지고 뭐 스마트폰으로 안 되겠지만은 인터넷 조회해가지고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알아놓으시고 해서 발신 정지를 시켜 놓으시면 되는 거죠. 또 경찰청에서도 경찰청 유실물 분실 센터는 뭐 스마트폰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또 지하철에서도 있습니다. 지하철에서는 사실 물건 잊어먹는 게 거의 없는데요. 지하철에서도 혹시 뭐를 놔두고 내리시면 바로 그 다음 역에 내리셔가지고 역무실에 가셔가지고 신고하시면은 내가 몇 번째 칸에 몇 번째 자리에 앉았다는 걸 얘기하시면 바로 그 다음 내가 탔던 지하철을 추적을 해가지고 곧 거기에 역무원이 분실물을 보관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에서는 사실은 웬만해서는 뭐 가방을 놔두고 내렸다 하더라도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 해놓으셔야 됩니다. 스마트폰마다 위치 추적을 해놓으시면은 내 스마트폰을 잊어먹었을 때 어디가 있는지도 알 수가 있고 그거를 예를 들어 스마트폰 잠금을 할 수도 있고 데이터를 다 지워버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난을 당했을 경우에. 그래서 보통 이런 설정은 스마트폰에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설정은 스마트폰에서 손으로 이렇게 쭉 내리면 보통 설정 화면이 납니다. 설정은 뭡니까? 수레바퀴. 그걸 치시게 되면은 거기서 설정에서 보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폰의 종류 따라가 약간씩 다릅니다. 이게 뭐 삼성폰이냐, LG폰이냐, 뭐 아이폰이냐 이것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보안에 가면은 대부분 내 디바이스 찾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 디바이스 찾기에서 내 기기 찾기라는 게 있거든요. 내 기기 찾기를 가면서 체크를 하셔가지고 내 기기 사용한다라고 체크를 하시고 내 기기 찾기를 어떻게 하냐? 구글에서 찾아본다는 거죠. 그러면 내 기기가 어디 있는지 지도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 위에 요 사이트 있죠? 구글에서 이제 구글.com에 가서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디바이스 매니저라고 있습니다. 요걸 찾으시려면은 인터넷 가셔가지고 디바이스 매니저 치시면 다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 거고 내 폰이 어디 있는지가 지금 표시가 되는 거죠. 표시가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지도에 조그맣게 나오는 것이 제가 지금 있는 스마트폰이 있는 데입니다. 있어서 여기서 하면은 그 케이스가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소리 재생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딱 누르게 되면은 그러니까 스마트폰 제가 잊어먹었습니다.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인터넷 사이트 PC에 와가지고 인터넷 사이트 이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디바이스 매니저라는 사이트 가가지고 보면은 제게 아까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뜹니다. 구글에 들어가시면요. 구글 내 아이디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소리 재생, 기기 잠그기, 기기 초기화 메뉴가 있거든요. 소리 재생을 딱 누르면은 누르자마자 소리가 제 벨 소리가 막 울립니다. 그럼 누가
예를 들어서 그거는 어디 갔는데 구석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못 찾는 경우도 이걸 쓸 수가 있죠. 소리가 막 울리니까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이걸 가져갔다. 음식점에 놔두고 갔다. 음식점에서 어딘지 못 찾겠는데요. 했는데 이걸 해두면은 그 소리가 나기 때문에 누군가 알 수 있는 거죠. 누가 이거를 도둑이 가져갔다. 그러면 도둑이 깜짝 놀라겠죠. 소리가 막 나니까는. 그 다음에 최악의 케이스, 그 다음 케이스는 기기 장극입니다. 완전히 도난당했구나라고 생각하면은 이걸로 뭘 하지 못하게 기기를 잠궈버립니다.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완전히 기기를 초기화시켜버립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못 보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는 근데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위치 추적 부분은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 놓으시면 혹시 만에 하나 스마트폰을 잊어먹었을 경우에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입니다. 아이폰은 조금 방식이 다른데 아이폰은 설정에서 터치 아이디 및 암호 켜기 여기를 가셔가지고 설정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지우기 활성화 해가지고 이거는 아이폰은 또 아주 셉니다. 암호 입력 시도를 10번 잘못하면 해당 기 데이터 자동 싹 지우게끔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놓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강력한 기능도 또 있습니다. 아이폰에서는. 그 다음에 아이폰에 아이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아이클라우드에서도 내 폰을 어디 있는지 내 아이폰이 어디 있는지 찾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설정 아이클라우드에서 나의 아이폰 찾기 항목을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설정해 놓으시고 아까처럼 비슷합니다. 아까는 디바이스 매니저라는 그 안드로이드 폰은 디바이스 매니저라는 구글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아이클라우드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나의 아이폰 찾기 앱을 설치한 상태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거죠, 이것도요. 핸드폰 찾기 콜센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잘 모르셨죠? 근데 핸드폰 찾기 콜센터. 벌써 이게 약간 오래된 것 같아요. 요즘에 스마트폰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핸드폰 찾기 콜센터에 가면 핸드폰을 잊어버렸을 경우에 주웠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가 돼 있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택시에서 잊어먹었을 경우입니다. 택시에서 가끔 잊어먹는 경우 있습니다. 택시에 주머니 넣어놨다 모르고서 툭 떨어지는 경우. 아니면 약간 저 같은 경우 약간 술 먹고 저녁 약속 있고 가다가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놔두고 떨어뜨려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택시 기사 기사님 번호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택시 결제를 다 카드로 하십시오. 티머니나 교통카드나 그냥 교통카드 있지 않습니까? 티머니 카드나 교통카드 이걸로 하시면 확실하게 됩니다. 현금 내시면은 사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번호를 알기 전에는. 그렇죠? 그래서 티머니로 했을 경우에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응답번호 3번 누르면 분실물 상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티머니로 했을 경우 1번, 신용카드일 경우 2번 눌러가지고 카드 번호를 누르시면은 저도 이거 직접 해봤습니다. 여기 제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이제 카드 번호를 아셔야 되겠죠? 카드 번호를 입력을 시키게 되면은 택시가 법인 택시가 있고 개인 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가 조금 다릅니다. 법인 택시인 경우에는 바로 아까 조금 전에 사이트에서 티머니 고객센터에서 바로 차량 번호랑 기사님의 연락처까지 알려줍니다. 그러면 바로 전화해가지고 기사님한테 연락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여차저차는 제가 조금 전에 어디서 내렸는데요. 스마트 핸드폰 놔두고 내린 것 같아요. 찾아봐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다음에 개인 택시입니다. 개인 택시에서는 아까 그 사이트에서 뭐를 알려 주냐면은 차량 번호만 알려줍니다. 차량 번호만. 기사분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때는 한 단계 더 가셔가지고 개인 택시 고객 만족센터로 전화를 합니다. 1544-7771. 그러면은 이 차량 번호를 여기다 얘기를 하면은 기사님의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 전화로 개인 택시 기사님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여차여차여차해서 내가 놔두고 왔어요. 찾아봐 주세요. 라고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제 대부분 돌려주십니다. 돌려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찾으러 가거나. 근데 이거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서류를 놔두고 내렸다, 뭐 가방을 놔두고 내렸다, 뭐 이랬을 경우도 똑같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택시에서 뭔가 분실물이 생겼을 경우에 이렇게 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거의 뭐 1시간에 거쳐가지고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자, 기억하시겠습니까? 피싱 사기. 피싱 사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느냐. 대처 방법은 미리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피싱 사기 피한다고 그럼 나는 아예 뭐 스마트폰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할래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쓰셔야 됩니다. 쓰시고 제가 자주 사용하셔야지만이 오히려 그런 사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저기 그 메신저 피싱, 메신저도 뭐냐면은 메신저 피싱도 마찬가지냐면 내가 그 메신저를 안 쓰게 되면 다른 사기범이 들어와서 해킹을 해가지고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벌이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맨날 이걸 잘 쓰고 있다. 그러면은 누가 들어왔다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SNS가 마찬가지입니다. SNS 뭐 이건 별로 흥미가 없어요. 그래서 계정만 만드시고 안 쓰시면 더 위험합니다. 도둑이 집에 도둑이 들 때 언제 들어옵니까? 도둑은 빈 집에 들어옵니다. SNS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정을 만들어 놓고 활동을 안 하면은 뭐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 때문에 이런 그 피해를 당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뭐 피싱 피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자주 쓰시던지 아예 안 쓰시면 아예 차단해 놓으시던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지금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스마트폰을 안 쓰면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또 안 쓰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쓰셔야 되는데 쓰시려면은 제대로 알고선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사례들도 좀 보시면서 알면은 괜찮다는 겁니다. 집도 저는 스마트폰, SNS와 집과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도둑이 안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면은 항상 집에는 있지는 못하더라도 여러 가지 도둑이 못 들어오게는 방지 시스템 해놓지 않습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SNS도 내가 자주 쓰고 여러 가지 보안도 해놓고 이렇게 하면은 그럴 일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스마트폰 SNS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얘기한 거 스마트폰 분실 시 아니면 뭐 어떤 물건을 분실 시의 대처 방안 이것도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은 특히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건 택시에 놓고 내린 경우 이런 경우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얘기 어떠셨습니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보이스피싱 분실 요거 조금 뭐 다 아는 얘기다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알아두시면은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유익하셨다 그러면은 저도 매우 기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